유사일에 그런 전쟁은 없죠. 없었어요. 왜냐면 사실은 하메네이는 본인이 죽을 거를 미리 예감했던 것 같아요. 죽어도 무섭지 않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이미 지금 선언을 했고요. 일단 유가가 어마어마하게 오르겠죠. 그렇죠. 상당히 우리로서는 돌파구를 찾기가 쉽지 않다. 만약에 이란의 이스라엘 네타냐후 공격이 성공한다면, 만약에 하메네이를 폭사한 것처럼 이란이 네타냐후의 목숨을 앗는다면 이건 엄청난 병고초가 될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의 박현도입니다. 이슬람과 중동을 공부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의 서영광입니다. 현대 중동,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문제 공부하고 또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실 2025년이죠. 작년 6월에 이미 미국하고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6월 13일부터 6월 25일까지 12일 전쟁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사실 먼저 공격을 시작했고,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냥 이스라엘 도와준다고 얘기하면서 B2기를 보내서 이란의 가장 중요한 핵시설이죠. 나탄즈, 포르도, 이스파한 세 곳을 공격을 했습니다. 이번 전쟁이 마치 처음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미 작년에 이스라엘과 미국과 이란, 그리고 올해 또 한 번 전쟁이 있는데 그 협상이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이번에? 그러니까 사실은 작년에 네. 잠깐 우리가 되돌려 보면은 작년에 전쟁이 끝난 다음에 계속적으로 하반기에 그런 말이 나왔죠. 2차 전쟁은 올 것이다. 정말 그런 얘기들이 많았어요. 예. 그 이란에서도 네. 계속 그런 얘기했죠. 2차 전쟁은 하느냐 안 하느냐가 아니라 언제 언제 하느냐가 문제라고 얘기를 네, 했었어요. 저희가 중동 가서 전문가들 물어보면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다 전쟁 한번 더 나을 것 같다. 네, 전쟁하면 더 나는데, 근데 두 번째 전쟁은 첫 번째 상대가 안 되게 클 것이다. 네. 그런 상황에서 작년 12월 29일로 좀 돌아가야겠는데요. 네. 12월 29일 네타냐후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 만나러 워싱턴에 갔죠. 그렇죠. 근데 가가지고 얘기한 게 있지 않습니까? 도와달라. 네, 도와달라. 뭘 도와달라니까 탄도미사일. 그렇죠. 6월 전쟁 때 이스라엘이 이란의 탄도미사일을 많이 제거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좀 안심을 했는데, 이란이 복원력이 상당히 빠르다. 생각보다 너무 빠르다. 너무 빠르다. 그래서 이 탄도미사일이 지금 계속적으로 생산하고 있고, 이거를 중단시키지 않으면 이스라엘 안보가 위험하다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하소연을 했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오케이, 그러면 공격해도 좋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소위 말해서 그린라이트를 받았습니다. 그린라이트 받았죠. 그래서 작년 그 시점에서는 우리가 그런 판단을 했죠. 1월이나 2월쯤에 이스라엘이 탄도미사일을 공격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했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올해 1월, 즉 12월 말부터 네. 그다음에 1월 초 중반까지 시비가 있었죠. 이란 내에서 어마어마한 반전보 시위가 있었고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또 개입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란에서는 12월 28일에 경제난에 따른 시위를 시작했고, 그 시위가 점차 커지더니 1월 7일을 기점으로 해서 굉장히 폭력적으로 커지기 시작했고, 네. 이란 정부는 깜짝 놀라서 8일, 9일 아주 인터넷에서 다운시켜 놓고 강제 진압을 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두고 다시 그런 얘기를 하죠. 트럼프 대통령의 덫에 걸렸다, 이란이. 그렇습니다. 시위대를 강제 진압한 게 트럼프 대통령에게 빌미를 주었다. 그렇죠. 도와주겠다. 네. Help is on the way. 그렇죠. 이런 표현을 쓰면서 반전보 시위자를 독려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강제 진압이 아니고 조용히 끝났었으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개입할 틈이 없었는데, 명분이 없었겠죠. 명분이 없었죠. 그래서 이제 개입의 틈이 생겼고요. 네.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시위는 끝난 걸로 보였어요. 네. 근데 이제 핵협상이 시작됐습니다. 핵협상이 시작됐죠. 네, 핵협상이 시작됐는데 그게 2월 6일이 처음이고요. 2월 6일이 처음입니다. 그다음에 1차고요. 2월 17일이 2차. 네. 근데 처음부터 협상이 좀 삐걱대기 시작했어요. 별로 그렇게 진전이 없다는 얘기들이 많았고 2월 26일입니다. 전쟁 나기 이틀 전인가요? 네. 이틀 전이죠. 3차 회동을 했는데 이란과 중재를 한 오만은 분위기 좋다. 진전 있다 했는데 미국 쪽에서는 그다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협상이 결국 미국 쪽에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봤을 때 너무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했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또 전쟁을 싫어하고 무력을 쓰고 싶지 않지만 때로는 무력을 써야 할 때가 있다. 이러면서 전쟁을 암시하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네. 지금 보도에 보면은 2월 21일에 공격을 할 마음은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미. 그렇죠. 네. 2월 21일에 공격을 하려고 그랬는데, 네. 날씨 문제, 그리고 약간 새 나가는 문제 걱정이 돼서 네. 한 주를 연기를 한 게 2월 28일이라는 정보 얘기예요. 유출도 있고 네. 한 두 번 정도를 연기한 것 같아요. 2월 14일도. 네. 사실은 공격하려고 했는데 나타냐후 총리가 전화해서 발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준비가 덜 됐다. 준비가 덜 됐다.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 쪽에서 나오는 얘기가, 트럼프 대통령을 반대하는 쪽에서 나오는 얘기가, 협상이 네.
하려는 의지는 없었다. 시간만 끌고 준비를 한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2월 28일에 공격하기 바로 직전에 오만 외교장관이 긴급히 인터뷰를 했죠. 이례적으로. 네, 미국 언론과. 그렇죠. 하기 전에 또 제디 반스 부통령을 만나서 전쟁하면 안 된다. 네. 우리가 잘해볼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말리지 못했고요. 그 다음에 예. 바로 언론과 인터뷰에서 전쟁하면 안 되고 협상이 잘 되고 있다 했는데 마지막으로 전쟁을 막아보려는 노력을 기울였지만 네.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은 이미 결심을 굳혔어요. 근데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좋아하는 말이 오바마보다 더 나은 딜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만의 외교장관이 그 얘기했어요. 오바마도 못한 게 이번에 이란이 합의를 해줬다. 그게 뭐냐면 우라늄 농축을 한 거를 절대 비축하지 않겠다. 스톡파일링을 하지 않겠다. 네. 이건 대단한 거다. 음흠. 굉장히 강조를 했고 이란은 미국이 원하는 대로 핵무기 개발 안 하고 그런 거 확실히 약속할 수 있고 네. 이거는 지금 굉장히 좋은 거다라고 받아야 된다. 근데 그게 마지막 몸부림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전쟁의 기운을 느꼈어요. 네네. 예, 그래서 전쟁을 막아보려고 그랬는데 좀 늦었죠. 빨리 그렇게 양보했으면 트럼프 대통령이 또 모르겠는데 이미 마음을 결심을 했는데 이제 와서 다리를 잡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인내심이 많이 없으신 분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란은 나름 흡족했던 것 같아요. 아, 이 정도면 받을 수 있겠구나. 아, 너무 늦었어요. 예. 네. 그런데 지금 나오는 이야기가 다시 정리를 해보면은요, 이제 조금씩 드러나는 건데, 과연 트럼프 대통령은 왜 공격을 했을까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제가 받은 정보와 미국 언론에 따르면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할 마음이 없었다. 뭐 이것도 버전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네. 스토리가. 네. 이게 첫 번째 버전입니다. 그럼 왜 공격을 했느냐?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가 그렇게 공격을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동안 이게 놀라운 거는 뭐 이스라엘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공격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놀랍지 않아요. 뭐 충분히 이해가 예. 갈 만하죠. 근데 사우디아라비아는 그동안 뭐라고 그랬냐면 이 전쟁을 막기 위해서 음으로 양으로 노력했던 나라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미국 언론에서는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가 지금 이번 기회에 이란을 때려야 된다. 그렇죠. 라고 계속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중 플레이를 한 거예요. 예,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때리기는 싫었는데 이스라엘과 사우디의 입김이 너무 세서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해야겠다라고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얘기가 있고요. 있어요. 네. 이거를 또 이제 뒷받침해 주는 게 뭐냐면 마크 루비오가 네. 보통 영어권에서는 갱 오브 에잇이라고 그러던데요. 네, 네. 8인 모임. 8인 모임 의원들이죠. 네. 중요한 의원들한테 브리핑을 할 때 AP통신이 보도한 겁니다. 이미 이스라엘이 공격할 준비가 돼 있다. 네. 그래서 미국의 경우에는 이스라엘이 혼자 하게 내버려 둔다 하더라도 네. 결국 이스라엘이 반격을 받을 거고 그러면 미국이 개입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같이 하거나 아니면 따로 들어가거나 어차피 네. 하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했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이 맥락이 트럼프 대통령 공격하고 싶지 않았는데 이스라엘한테 끌려 들어갔다는 그런 뉘앙스예요. 네, 네. 예, 그래서 이번 전쟁은 그러면 이스라엘은 왜 그거 했느냐? 이스라엘이 전쟁을 시작하자마자 네타냐후 총리가 한 얘기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너무 고맙다. 그리고 이로써 나의 40년 꿈이 이루어졌다 얘기했거든요. 그 40년이라는 건 1996년입니다. 1996년 네타냐후가 처음으로 총리가 될 때죠. 네. 그때부터 꿈꿔왔던 것은 이란을 때리는 건데 미국과 드디어 함께. 미국과 함께 미국을 끌어들여서 이란을 막아보려는 때리는 게 사실상 이스라엘의 오래된 전략이에요. 전략이죠. 네. 그렇죠. 근데 그걸 이뤘으니 네. 그러니까 뭐 당연히 어마어마하게 기뻐하겠죠. 예, 그래서 이번 전쟁은 사실은 이런 상황들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전쟁이고 사우디아라비아가 역시 옆에서 불을 지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좋습니다. 이건 하나의 버전이고요. 여러분 또 다른 버전도 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더 이상 할 수는 없습니다. 네. 미국이 얻을 수 있는 국익이 뭘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마가들이 네. 그걸 비판을 해요. 마가에서 예를 들면 대표적인 주자인 터커 칼슨이라든지 이런 스티븐 배너. 스티븐 배너는 뭐냐면 이 전쟁이 왜 우리가 왜 하느냐? 누구를 위한 전쟁이냐? 누구를 위한 전쟁? 예, 누가 가장 이득을 보느냐? 이스라엘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가는 뭐가 지금 화가 나냐면 트럼프 대통령한테 트럼프 대통령이 2003년에 조지 W 부시가 이라크를 침공한 걸 그렇게 비판했잖아요. 그게 실질적으로 미국의 국익을 너무 갉아먹었고 오늘날 미국이 어렵게 된 결정적인 이유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 그때 그렇게 조지 W 부시를 비판했던 트럼프 당신이 왜 똑같은 일을 하느냐 이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마가에서는 엄청나게 이 전쟁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 트럼프 대통령이 인터뷰한 내용을 보시면 아마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것들이 미국 여론에서 어마어마한 지금 공격을 받아요. 네네. 거기에 대한 해명으로 아마 인터뷰를 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번 전쟁은 이라크 전처럼 그렇게 흐지부지 오래 끌지 않을 것이다. 네, 그런 전쟁은 아니다.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2018년에 핵협상을 탈퇴하지 않았더라면 이란은 지금 핵무기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자, 이런 식으로 자기 변명을 합니다. 해명을 하는 거죠. 내가 했던 정책에 대해서. 자, 그러면서 자기가 하는 전쟁은
이라크 전과 다르고 다른 전임 대통령이 했던 어려운 전쟁과는 다를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근데 뭐 그거는 두고 봐야 알 수 있죠.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건데요. 어쨌든 그래서 자기는 이번 전쟁은 4주에서 6주 플러스 더 갈 수는 있지만 그렇게 오래 질질 끄는 전쟁은 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언제까지 전쟁을 할지는 정확히 우리가 알 수가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저희 생각에는 전쟁이 장기화될 수도 있을 가능성도 충분히 지금 있어 보여요. 그렇죠. 네. 그렇죠. 잘못하면 삐끗하면 왜냐면 이란도 버틸 거고요. 거기다가 지상군을 투입할 수도 있다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네. 스페셜 폴스가 아니고 트룹스라는 단어를 썼다는 얘기죠. 그래서 트루스에는 뭐 스페셜 네. 포스도 들어갈 수 있죠. 그렇습니다. 알 수는 없죠. 그러나 하여튼 그런 거 여지를 지금 열어놨기 때문에 상황은 조금 더 안 좋아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전쟁의 목표는 세 가지를 처음에 얘기를 했었죠. 이란의 핵시설 파괴, 네. 그리고 정권 교체, 그리고 탄도미사일 제거거든요. 네.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핵시설 파괴, 탄도미사일 제거, 그 다음에 혁명수비대 제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혁명수비대 제거는 정권 교체하고도 연결이 돼 있긴 해요. 왜냐하면 어차피 혁명수비대가 살아있는 한 정권 교체는 어려울 거고. 네. 근데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네. 트럼프 대통령 분명히 레짐 체인지 정권 교체라는 목표를 정했잖아요. 네. 어제 헥세스 국방부 장관은 이 전쟁은 레짐 체인지 전쟁이 아니라고 또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도대체 전쟁의 목적이 정확히 뭔지 이것도 잘 조율이 잘 안 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네. 그래서 사실은 좀 급조된 느낌이 있어요. 네. 정권 교체는 좀 급조된 느낌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차라리 그냥 탄도미사일 제거라면은 이해가 가는데 네. 핵시설도 어느 정도 다 파괴를 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마가 팬들도 그 얘기하죠. 아니 지난 6월에 핵시설을 오블리터레이트 했다고 그랬지 않느냐. 네. 완전히 제거했다고 그러는데 왜 또 그 핵시설을 얘기하느냐 그 얘기를 또 하죠. 때렸다잖아. 지금 미국과 네. 이스라엘이 나탄즈 핵시설을 지금 어저께 네. 또 공격했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네. 아마 그것도 하나의 보여주기 위한 거 있을 수도 있어요. 물론 안에 그걸 좀 더 정확하게 더 부시기 위해서는 그런 게 그렇죠. 있겠지만. 완파가 안 됐어요. 엄청난 피해를 입었고 농축을 할 수 없는 수준은 됐으나 완파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완파를 노릴 수 있고 더 충격적인 얘기가 있습니다. 네. 어떤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쪽에서 네. 이번 전쟁이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네. 전쟁이 끝나면 이란의 탄도미사일은 완전히 제거되는 것입니까? 물어봤더니 네. 이스라엘의 공군참모총장이 아니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아하. 이미 벌써 답을 줬어요. 왜냐하면 지하에 지금 숨겨놓은 탄도미사일 시설을 공습을 했지만 그게 무너졌잖아요. 네. 무너지면 탄도미사일 파괴되지 않고 땅에 그냥 묻혀있는 겁니다. 그렇죠. 시간이 지나면 그 사실 파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음.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공격을 잘 해도 완벽히 탄도미사일 제거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또 전쟁하겠네요. 이번이 안 되면. 시간 문제죠. 그렇죠. 네. 아, 지금 뭐 이란의 보복 수준 사실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충격적입니다. 충격적이에요. 사실은 그 많은 생각을 했었죠. 왜냐면 그동안 이란은 만약에 우리 건드리면 주변 지역이 다 있으면 쑥밭이 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한 번도 그 얘기는 그렇게 했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미군 부대를 공격하겠다는 얘기는 했지만 실행을 옮기지 않았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 이란이 그런 얘기할 때마다 약간 조롱조롱 아유 말은 잘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그런데 이번에는 현실화됐습니다. 현실화됐어요. 그래서 상당히 지금 걸프 국가는 패닉입니다. 네.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이란이 만약에 개전을 하면 많은 생각이 그런 생각을 했죠. 이스라엘을 집중적으로 때릴 것이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는 먼저 선제 공격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예, 얘기를 그런 얘기 했습니다. 있었어요. 예. 그런데 오히려 이스라엘 쪽에 가는 거는 간헐적으로 미사일을 날리고 네. 집중적으로 이란 주변에 있는 미군 기지가 있는 나라들 그리고 미군 기지를 공격을 했거든요. 네. 미군 기지와 미군 관련 시설, 뭐 CIA 관련 시설, 미국의 업체가 사업하는 곳 이런 네. 곳을 전부 다 지금 타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좀 민간 시설까지 때렸기 때문에 걸프 국가는 지금 상당히 이란에 대한 반감이 엄청나게 지금 나오고 있고 예를 들어서 유전 좀 사우디 아람코도 공격받았죠. 네. 카타르 LNG 시설 공격받았죠. 쿠웨이트, 네, 쿠웨이트도 공격받았죠. 그리고 UAE. UAE의 해상 석유 유전. 시추, 네. 석유 시추 해상 유전도 공격을 받았어요. 자, 이렇게 되면 지금 GCC 국가라고 하는 우리 걸프 국가들이 지금 단단히 벼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란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야, 우리가 미국을 본토를 때릴 수는 없지만 너희 지금 니네 나라에 있는 미군 기지는 미국 땅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때리는 거고 그리고 너희들 자꾸 우리가 민간 시설 때린다고 그러는데 그 민간 시설 아니다. 거기에 미국과 관련된 시설이더라. 이제 그렇게 때리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중동 국가들에서는 말은 들은 소리를 해라. 그게 어떻게 미국 땅이냐, 우리 땅인데. 그래서 이제 그렇죠. 공격을 우리도 자위권을 공격을 하겠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네. 지금 현재 본격적으로 뭐 군사력을 움직이는 모습은 현 시점으로는 보이지 없어요. 않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거를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걸프 아랍 국가들이 이란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할 텐데 그냥 외교적 조치로 수사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행동으로 보여줄 것인지 물론 행동으로 보여준다면
그러면 이 걸프 국가도 오히려 이란에게 더 심한 공격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란은 오랫동안 이쪽 유전 시설을 향해서 탄도미사일을 고정시켜 왔기 때문에 네. 말 그대로 최악의 경우에 모든 유전 시설에 미사일을 발사를 한다면 그렇죠. 오히려 이거는 뭐 오히려 득보다 실이 더 크고 네. 이거는 뭐 걸프 국가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전 세계 세계적인 문제죠.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상당히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싶지 않은 네. 그런 시나리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탄도미사일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을 해요. 탄도미사일을 더 숨겨놓은 것도 있을 테고요. 사실 이란이 얼마큼 탄도미사일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정확히는 모르죠. 그러나 전쟁 전은 1,500에서 2,000발. 1,500에서 2,000발이라고 네. 얘기했는데 거기에 아마도 거기까지 포함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최근에 주변에 가깝게 단거리 미사일 쏜 것까지 포함하는지 모르겠는데 그거를 별도로 한다면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래도 저는 단거리와 중거리까지 탄도미사일 포함하더라도 2,000발이 넘어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뭐 알 수가 없죠. 지하 시설에 숨겨놓은 숫자를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자 그런 탄도미사일 계속 아껴서 쓰고 있고 그다음에 드론과 순항 미사일도 계속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뭐 이란의 무기는 어느 정도 예상을 했는데 지금 이란이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나올 줄은 조금 의외죠. 네, 그리고 사실은 이제 미국이나 이스라엘에서도 오판했다고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옆에 이제 전문가들이 네. 하메네이를 제거를 하면 다 끝날 거라고 생각을 했다면 오산이다. 예. 왜냐면 지금 하메네이의 죽음은 오히려 하메네이를 영웅으로 만들어져 버렸거든요. 순교자로 올려버렸고 하메네이는 이란 국민들이 싫어하는 사람도 많았는데 그거 상관없이 순교자의 반열에 올라버렸고 그리고 혁명수비대가 와야 될 거라고 생각은 그렇게 쉽게 안 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타격을 받을 거라 생각했는데 이미 이러한 공격에 대비해서 혁명수비대가 분권화가 돼서 각자의 기능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지도부가 맞았는데도 지금 혁명수비대가 흔들리지 않고 미사일을 쏘고 있다는 것은 이거는 놀라운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혁명수비대에서는 거의 장성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지금 다 보여준 거 아니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미사일은 무기 저장고의 끝에 있는 것들이고 네. 이제 갈수록 좋은 무기가 나오고 그리고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깜짝 놀라운 걸 보여주겠다까지 얘기를 해요. 그게 어떤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자, 중동 전쟁이라 하면요. 이란 말고도 다른 아랍 국가들이 참전을 한다면 본격적인 중동 전쟁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사실 이란하고 이스라엘 간의 전쟁을 사실 우리가 중동 전쟁이라고는 부르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4차 중동 전쟁을 예를 들면 1973년인데 이스라엘하고 아랍 국가들 간의 전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하고 이란 간의 전쟁을 아직까지 우리가 중동 전쟁이라 어떻게 역사가들이 지금 부를지는 아직 결정을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스라엘하고 이란 간의 전쟁은 사실상 작년부터 더 앞서가면 그 한 해부터 또 한 1일, 2일 정도 2024년이었죠. 서로 공격을 한 적은 있지만 그래서 이 전쟁을 중동 전쟁이라고 부를 수 있을지는 조금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중동 전쟁이라면 지금 말 그대로 지금 아랍 국가들이 전부 다 참전하면 중동 전쟁이 되겠죠. 네. 근데 지금은 이란 이스라엘 전쟁이라고 하죠. 아니면 이란 이스라엘 미국 전쟁이죠. 네. 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러면 이거는 정말 커지는 전쟁이 되는 거죠. 유사일에 그런 전쟁은 없죠. 없었어요. 왜냐하면 무슬림 국가끼리는 전쟁을 한 적은 없거든요. 이란과 아랍 국가들이 사이는 안 좋았지만 그래서 둘이 전쟁한 적은 없는데 만약에 진짜 아랍 국가들이 우리 맞은 거 더 이상 못 참겠다. 우리 공군력이라도 같이 우리 폭격하겠다고 나서면 네. 그건 말 그대로 큰 전쟁이 되는 거죠. 오사마 빈 라덴은 도망 다녔지 않습니까? 오사마 빈 라덴은 도망 다녔고 숨어 있었기 때문에 쉽지가 않았지만 네. 하메네이는 거의 뭐 어디에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어찌 보면 그렇게 은신을 안 한 게 네.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예, 그래 은신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그 전날 아제르바이잔 어디 지역에 가서 아제르 지역에 가서 무슨 가정을 방문하고 이렇게 네, 하는 네. 모습도 그러니까 밖에 나와서 아예 다니는 모습을 보여줘 일정이 있었어요. 네. 그 상당히 의례적이라고 얘기를 하던데. 그러니까 사실은 하메네이는 본인이 죽을 거를 미리 예감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 6월 전쟁 때 목숨을 노리는 시도도 있었고 그래서 그때 이미 국민들에게 얘기했습니다. 나 이미 늙었고 노쇠하고 죽어도 무섭지 않고 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희생할 것이라고 이미 유서를 남긴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냥 뭐 숨지 않고 있었던 것 같고요. 오히려 그게 이란에서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하메네이라는 이란 국민들도 꽤 많거든요. 그런데 그게 일소에 사라져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영웅 이것보다 더 고귀한 죽음은 없다. 예. 죽음으로써 모든 게 미화가 돼버리는 상황이 되는 거죠. 적어도 이란 내에서는 반대의 목소리가 있었는데 그 반대 목소리가 사라진 상태가 되고요. 죽음 앞에서는. 그리고 이란 밖에서는 이란보다는 훨씬 더 하메네이에 대한 반감이 높았죠. 네. 예, 그 대신 시아파들한테는 반감이 안 높죠.
시아파들은 하메네이를 굉장히 그렇죠. 존경을 다른 했죠. 국가들, 다른 네, 국가에 지도자. 있는. 예.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인도, 파키스탄 뭐 이런 쪽의 그 무슬림들 있지 않습니까? 시아파 무슬림들이 지금 격렬하게 반응하고 있어요. 미국 대사관을 공격한다든지 네. 이런 지금 그런 분위기도 보여요. 네. 그렇죠. 근데 어차피 그 1939년 우리 토끼띠고요. 그리고 몸이 한쪽이 불구예요. 오른팔을 손을 전혀 못 써요. 이게 테러 때문에 그런 건데 그게 만약에 다리였다면 이렇게 오래 살지 못했을 거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팔이기 때문에 그래도 오래 살았다고 그러는 거고 그다음에 전립선 암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나이도 많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쉽게 말하면 이란에서 그런 얘기도 합니다. 아니 굳이 저렇게 죽여서 영웅 만들 필요가 있는가? 그때 하메네이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오히려 하메네이가 영웅이 되는 거에 대한 약간 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외부에서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다른 거에 더 신경을 썼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아마 상징적으로 응징한다는 의미에서 그렇죠. 예. 네. 그리고 그렇게 이제 해석하는 것 정권 같습니다. 교체를 노렸기 때문에 네. 이 정권의 가장 최고위직에 있는 사람을 암살하면 아무래도 정권 교체가 쉬울 것이라고 판단했겠죠. 네. 그러니까 파란티어와 이 고담 시스템의 문제는 아무리 AI가 정확하지만 공격해야 될 대상에 대한 식별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테러리스트는 아니냐 사람이 판단하기 되게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AI가 그걸 더 정확하게 판단한다는 건데 사실 이걸 완벽하다고 누가 믿겠습니까? 결국 공격하고 나서 보니까 민간인일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요. 사실 가자지구 전쟁에서도 이스라엘도 이런 시스템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예를 들어 뭐 가스펠이라는 거, 라벤더라는 거, 그죠? 이런 거 많이 썼는데 결국 뭡니까? 민간인 피해가 훨씬 많이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특히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미국이 이런 팔란티어 민간 기업에다가 사실 용역을 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국방, 방위 이런 거를 국영업체가 하지 않고 민간업체에다 용역을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저는 위험하다고 보는 시선들이 많이 있긴 합니다. 시스템에 대한 한계가 있는 것이고 더 문제가 되는 것은 팔런티어라든지 이런 AI 기업들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미 의회 의원들이 많아요. 이건 이익 충돌 소지가 상당히 또 있어 보여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상당히 앞으로도 도덕적인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책임 문제도 있어요. 자, 민간인이 죽었으면, 그러면 이거 정확하게 버튼을 누른 사람이 잘못한 건지, 아니면 기계를 잘못했으면 기계를 벌을 줘야 되나요? 사람을 벌을 줘야 되나요? 여러 가지 도덕적인, 법적인 문제들이 아직 해결되지 않은 아주 뜨거운 감자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사람이 눌렀는데 나중 이거 기계가 한 거다. 내가 죽인 게 아니야. 기계가 알아서 죽인 거야. 이렇게 이제 책임 소재를 피하려는 그런 움직임도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요즘 AI의 윤리성에 대해서 예, 문제가 상당히 예, 많아요. 특히 공격, 전쟁에 대해서 활용한 거에 대해서 윤리적 문제가 많이 제기가 되는데 풀지 못하는 숙제입니다, 현재로서. 네.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한 달을 공격한다고 해서 혁명수비대가 무너지고 민병대, 바시지가 무너지고 그래서 정권 교체가 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전문가들은 많이 없습니다. 그렇죠. 예, 예를 들어서 완벽히 무너지면 반정부 시위했던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겠죠. 왜냐하면 더 이상 죽을 필요가 없으니까. 죽지 않을 것이니까. 그러나 이 체제가 아주 공고한 상황에서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기대하고 있는 이란 국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그런 반정부 시위를 할 수 있을까요? 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기 때문에 공중 공습을 통해서 이 공고한 이란 공화국 체제를 무너뜨리는 것은 좀 한계가 있을 것이고 지상군 투입이 되지 않고서는 혁명수비대와 바시즈를 제거할 수 있을까? 좀 어렵다는 생각이 많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계획이 뭐냐면 정권 교체라는 게 최대한 이란 정부를 약화시켜 놓을 테니까 시위하던 분들 빨리 다시 나오세요. 나와서 정부를 접수하세요. 그렇죠.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뭐가 어렵냐면 공습이 끝난다고 그래가지고 무력화가 된다고 그래가지고 혁명수비대가 무력화되는 건 아닐 거거든요. 완벽하게. 그래서 이 시위대가 나와서 정권을 잡기가 어려워요. 시위대가 정권을 잡으려면 혁명수비대 일부라도 시위대 편에 들어서서 그들과 함께 싸워가지고 정권을 잡을 수는 있겠죠. 내부 균열이 생겨야 됩니다. 예. 예. 그게 일단은 자신이 없을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안 그러면 미국의 지상군을 집어넣어서 미국의 병력을 육상 병력을 넣어서 물리적으로 이란 정부를 장악하는 건데 점령을 하는 건데 이거는 또 피해가 클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못 하겠으니까 그건 우리가 지금 고려하지 않고 있으니까 폭격 열심히 해줄게. 나머지는 니네가 해봐. 그러면서 정권 교체를 얘기하는데 이게 쉽지 않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이란의 가장 강력한 군부라고 한다면 혁명수비대죠. 그렇죠. 혁명수비대. 혁명수비대가 계속해서 지금 이스라엘과 미국의 대항에서 전쟁을 좀 진두지휘하고 있고요. 그래서 가장 강력한 세력이고 아직까지 혁명수비대는 지금 흩어지거나 균열을 일으키거나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어요.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어떤 그런 그림이 그려지려면 이란 지도부에서 내부 균열이 좀 온다거나 아니면 혁명수비대 사령관이 아니면 혁명수비대 내에서 어떤 내부 균열이 지금 현 정권에 대해 비판하고 현 정권을
거리는 사람들이 나와줘야 정권 교체의 가능성이 생기지 그렇지 않고서는 좀 어렵지 않나 그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혁명수비대 얘기하면은 뭐 20만, 10만, 어떨 때는 30만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혁명수비대에서 군복을 입지 않은 민간인 바스이즈라는 게 있어요. 민병대. 이 숫자들은 굉장히 편차가 큰데 최소 50만에서 200만, 300만까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체제를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있는 한, 그리고 그들이 마음을 변해서 시위대에 동조해서 정권을 바꾸겠다 생각하지 않는 한 이건 상당히 어려운 일이죠.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이미 지금 선언을 했고요. 혁명수비대 사령관이 오늘도 아침에도 언론과 인터뷰에서 이제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선박은 불사지르겠다. 불태우겠다고 했습니다. 사실상 저는 이제 봉쇄가 되지 않냐. 지나가기 어려운 것이고 핵무기는 이란은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기술과 능력은 가지고 있었지만 핵무기는 없습니다. 지금. 네.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핵무기 실전 배치는 불가능한 얘기고요. 호르무즈 해협과 그다음에 지금까지 계속 해왔던 걸프 지역에 있는 미군 자산에 대한 공격을 계속 할 거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걸프 지역에 있는 아랍 국가는 계속 공격을 할 거고 이스라엘도 계속 공격을 할 거고 그다음에 지금 배치되어 있는 미국 전략 자산 항공모함에 대한 공격도 계속 될 것입니다. 일단 유가가 어마어마하게 오르겠죠. 그렇죠. 네, 유가가 어마어마하게 오를 것이고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얘기는 여러분이 아마 귀가 따갑도록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전 세계 석유 유통량의 20%, 20에서 뭐 그렇죠. 20에서 20, 30%, 네. 20에서 30%. LNG의 30%, 그다음에 한국의 에너지 수급의 70%, 그리고 LNG가 30%면 그 중에 한 80%는 아시아, 즉 한국은 거기서 한 80%의 LNG를 가져옵니다. 특히 까타르에서 가져오죠. 그런데 지금 까타르 LNG도 공격을 받았고요. 사우디 아람코도 공격을 받았고요. 아랍에미레이트의 유전도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계속 지금 유가를 계속 올리고 있고 만약 이게 이런 시일 내에 중단되지 않고 이란이 어떤 공격 수위를 더 높인다. 예를 들어서 뭐 아람코를 이제 첫 번째 공격인데 한 번 더 공격하고 다른 유전 시설에 대해서 추가적인 공격이 계속 이루어진다면 상황은 더 악화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장 큰 문제예요. 우리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를 못하게 될 경우에 가장 피해를 크게 보는 나라입니다. 중국이 약 38%고 우리가 12%고요. 일본이 11%거든요. 그쪽 지역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포션이요. 그런데 우리가 석유로 보면 우리가 석유를 중동에서 70%를 수입하는데 70%의 99%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나와요. 만약에 여기서 문제가 생겨서 우리가 수급이 안 되면 우리가 비축량을 쓸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비축이 210일 정도는 쓸 수 있는데 근데 210일까지 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한 달만 가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비축은 비축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가장 단기간에 빨리 끝나는 게 우리가 녹화 끝나고 바로 좀 소식이 왔으면 좋겠어요. 전쟁 끝났다. 그 정도로 우리는 마음이 급합니다. 빨리 끝나야 됩니다. 이건. 네. 일단 중국과 러시아가 이란을 도와주겠다고 이 전쟁에 참전할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없어 보입니다. 무기 지원 같은 걸 할 수 있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그렇게 지금 현재로서 높아 보이지 않고 다만 유럽 국가들이 지금 전쟁이 일어난 이후에 약간 스탠스가 바뀌는 것 같아요. 미국에게 전투기라든지 아니면 쓸 수 있는 공항, 군 공항 시설을 계속 이제 열어주고 있습니다.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의 톤도 상당히 이란에 대해서 지금 안 좋은 그런 발언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특히 이 그리스나 사이프러스에 있는 영국 기지가 또 공격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란이 이제 유럽까지도 공격을 했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유럽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고 아마 이란에 대한 좀 더 강경한 자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입니다.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전공교체라는 얘기는 결국에는 네. 적대 세력을 없애겠다는 얘기고 세력이 들어선다 하더라도 이스라엘과 친하고 미국과 친한 그런 적어도 이스라엘과 대화가 되고 네. 이스라엘 말을 잘 듣는 그러한 정권이 들어서길 바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헤즈볼라는 바로 지금 현실적으로 이스라엘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애들이잖아요. 그런 조직이니까 이 조직이 또 이란이 후원을 하니까 그리고 이 조직이 살아있으면 만약에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쟁을 할 때 이들이 또 후방에서 공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헤즈볼라는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 유명한 그 뭐 잔디 깎는단 말을 그렇게 하는 거죠. 잔디가 자라면 깎고 잔디가 자라면 그쵸. 깎고 네,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지금 헤즈볼라가 이제 참전을 했잖아요. 네. 참전을 했고 왜냐하면 헤즈볼라는 자기가 한 말이 있거든요. 전쟁 전에 알리 카메네이 최고 지도자를 암살하면 우리는 이 전쟁에 참전하겠다고 이미 본인들이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약속을 지켜야 되는 덫에 빠진 거죠. 자, 그러면서 사실 공격도 크게 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로켓 3발 쐈는데 이스라엘이 이거는 바로 전쟁 선포로
간주를 하고 지금 레바논에 대해서 대대적인 공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상군이 들어갈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예비군 10만 명 동원령을 내렸고요. 이미 이 전쟁 시작부터 이스라엘은 예비군 10만 명 동원령을 내렸고 결국 이스라엘은 이 전쟁을 기회로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어차피 전쟁을 할 거면 이 기회가 자주 오지 않잖아요. 이란과 전쟁할 수 있는 기회가 자주 오지 않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탄도미사일 제거뿐만 아니라 정권 교체를 하고 싶어하는 것이 가장 하고 싶어하는 것이 이스라엘이다. 이런 같은 지금 목표를 트럼프 대통령과 공유를 하면서 지금 작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건 그렇죠. 그러니까 이란 해체라고 보시면 안 되고 정권 해체, 정권 교체라고 보셔야 되는 것이고 이란이라는 국가는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인데 그 집권 세력이 이제 집권 세력이 바뀔 수도 있고요. 네. 만약에 이란 해체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그런 뜻으로 할 수는 있죠. 이란이라는 나라가 다민족 국가거든요. 뿔뿔이 다 갈라버린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게 좀 더 현실적으로 온다면은 이란의 발칸 반도화, 발칸 반도가 굉장히 여러 나라로 갈려서 복잡하잖아요. 하나로 같이 살다가 이란이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란에서는 국민 중에 100명 중에 60명만이 이란의 국어인 페르시아어를 모국어로 쓰면서 자라나요. 나머지 40%는 페르시아어를 학교에서 배우는 겁니다. 소수민족이 있다는 얘기죠. 이 소수민족들을 다 독립을 시켜버린다라면 이란 해체가 되는 거겠죠. 이란이라는 나라는 다민족 국가니까. 근데 주변에 있는 국가는 아무도 그걸 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민족 국가가 되면 끝없는 내전으로 갈 수 있고 끝없는 내전으로 가면 어마어마한 난민이 나올 수 있고 그러면 주변에 있는 국가들은 그 난민들을 받아서 어마어마한 경제적인 손실을 봐야 되는 것이고 또 어마어마한 또 가 몰릴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뭐 주변 국가뿐만 아니라 중동 지역 전체에도 그렇게 큰 득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란에 쿠르드족이 있어요. 쿠르드가 만약 독립을 한다 그러면 이란 쿠르드만 있는 게 아니라 시리아에도 쿠르드가 있고 이라크에도 있고 튀르키예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쿠르드들이 다 가만히 있겠습니까? 우리도 독립하겠다고 다 할 거면 이 지역 이 네 나라에 걸쳐져 있는 쿠르드와 그 관련된 국가들이 또 한바탕 싸움을 하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란 해체라는 말은 굉장히 사실은 말은 쉽게 할 수 있는데 네. 무시무시한 말이에요. 무시무시한 말. 이스라엘도 사실 이란 해체를 말은 하겠지만 이게 이스라엘에도 득이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차라리 뭐 득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냥 이란이라는 공고한 아주 체계가 딱 잡힌 중앙 집권화된 국가보다는 자기들끼리 그냥 싸우도록 놔두는 게 이스라엘한테 이익이 된다. 어느 정도 저는 동의를 합니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중동 지역 전체로 봤을 때는 전혀 중동 지역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만약에 이란에 그 소수민족이 독립한다 그러면 지금 그 쿠르드만 문제가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또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과 이란에 살고 있는 발루치, 발로치들도 문제가 됩니다. 그럼 이 세 나라에 걸쳐 살고 있거든요. 아제리, 예, 우리도 나라 만들겠다 하면 세 나라 문제가 되죠. 이란의 동북 쪽에 있는 아제르바이잔과 거기도 또 하나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또르크메니. 네, 그리고 투르크만족도 있고 네.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이란 해체가 된다라는 얘기는 주변국들에게는 사실은 재앙입니다. 재앙. 왜냐면 어떤 혼란이 일어날지 감당하기 어려울 거니까. 그리고 또 그 나라들의 그 일종의 소수민족이 있으면 그 소수민족도 또 거기서 그 나라에서 문제를 일으킬 거기 때문에 원하지 않는 상황이죠. 저는 이스라엘에게도 그렇게 좋은 옵션이 해법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초반에 저희가 말씀을 드렸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6주 플러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시간 제한을 두지 않겠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자기는 빨리 끝내고 싶지만 필요하다면 더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거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든지 이란이 예를 들어서 더 이상 전쟁하지 맙시다. 우리가 좀 많이 양보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온다면 전쟁이 중단될 수 있겠죠. 그러나 이란이 그렇게 쉽게 굴복을 감수하면서 그렇게 나올 것 같지가 않아요. 자, 그렇다면 아무런 돌파구가 없다면요, 전쟁 중에 그대로 가는 거죠. 그리고 본인들이 원하는 목표가 있을 텐데 그게 그대로 달성이 잘 안 되고 시간이 더 걸린다고 판단한다면 미국은 전쟁을 더 할 수 있어요. 그럼 6주 플러스 지금은 좀 예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전쟁이 사실상 좀 더 길어질 수도 있는 거고 다만 저희가 중요한 변수는 이란 내에 지금 새로 만들어진 집권 세력이 있다면 그 집권 세력이 좀 미국과의 협상에도 관심을 가지고 파격적인 협상을 물밑에서 좀 한다면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그런 돌파구가 만들어지는 경우 그러나 가능성은 높지 않으나 그게 만약에 가능하다면 전쟁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는 훨씬 빨리 끝날 수 있다. 네, 최악의 시나리오는 이런 거죠. 어차피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국내적으로 코너에 몰려 있거든요. 왜 전쟁을 하느냐? 자기 지지층에서도 지금 지지를 안 보내고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근데 전쟁은 들어왔어요. 그렇다고 지금 물러서면 더 이상해요.
그러니까 이왕 들어왔으면 내가 시간이 걸리더라도 내가 처음에 얘기했던 목표 정권 교체를 잃어버리겠다 하고 할 때까지 계속 때려서 그게 뭐 4주가 되든 6주가 되든 한 두세 달이 되든 간에 해서 만약에 정권 교체를 이룬다면 정가물이 되잖아요.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더 길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최악의 경우에는. 성과를 내야 됩니다. 이미 일은 저질렀고 아무런 성과 없이 그냥 끝낸다? 그러면 상황은 더 악화될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이제 어마어마한 지금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좋은 거는 빨리 끝내야 되는데 빨리 끝내려면 이란이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조건. 뭔가를 원하는 조건에 조금이라도 주면 트럼프 대통령의 특성상 한 개 받아도 10개 받은 것처럼 얘기를 하는, 그래서 아주 좀 우아하게 전쟁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하고 이란도 나름대로 피해보지 않고 더 당하지 않고 끝낼 수 있다면 그게 가장 좋죠. 근데 그거는 이상적인 거고요. 마음이야 지금 당장 이 순간에도 전쟁이 끝났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주는 불확실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히 중재하는 국가가 계속 나올 거예요. 그게 오만이 되든지 유럽 국가가 되든지 아니면 중동 국가가 되든지 분명히 중재하는 국가가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거기서 기회를 잡지 못하면 전쟁은 길어질 수밖에 없다 봅니다. 네. 전국죠. 지금 어제 이란이 이스라엘의 관공서를 공격하면서 네탄야후의 목숨을 노리는 공격을 했거든요. 그리고 알리 라리자니가 적의 심장을 뚫겠다고 얘기했는데 처음에 적의 심장을 뚫겠다고 했었을 때 그걸 미국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미국이 지금 고착돼 있으니까. 근데 그게 아마도 이스라엘이 더 현실적인 타겟이거든요. 만약에 이란의 이스라엘 네탄야후 공격이 성공한다면, 만약에 하메네이를 폭사한 것처럼 이란이 네탄야후의 목숨을 앗는다면 이건 엄청난 변곡점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변곡점은 말씀드린 대로 협상, 중재, 그다음에 이란과 미국 간의 추가적인 핵협상이 이 전쟁 중에도 만약에 열린다면 거기에 어떤 좋은 신호가 나온다면 그것이 가장 중요한 전쟁 종결로 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다. 네, 저는 네탄야후 사망이 전쟁을 끝낼 것 같지는 않고요. 더 격화시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 교수님이 얘기한 것처럼 협상을 해가지면 전쟁이 끝날 가능성이 있는데, 만약에 이란이 네탄야후의 목숨을 노려서 성공을 한다면 우리도 그랬으니까 뭐 피장파장이다 하고 끝나진 않는다는 얘기죠. 더 강력한 보복이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전쟁은 더 격화될 것 같아요. 우리는 사실 뭐 최악이죠. 일단 비축해 놓은 걸 써야 되는 거고 네, 그다음에 그렇지 않으면 대체 수입 국가를 찾아야 되겠죠. 근데 많지도 않죠. 그러니까 어디서 원유를 더 수입할 수 있을까요? 미국밖에 없는데 미국도 아마 한계가 있을 테고요. 미국 자기도 쓸 것도 많을 텐데 그렇죠. 그렇다고 뭐 러시아 거를 가져오시는 것도 아니고 상당히 우리로서는 돌파구를 찾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보입니다. 전 세계에서 석유를 가장 많이 쓰는 나라를 11나라로 했을 때 일본이 6위고 우리가 7위고 독일이 11위거든요. 이 세 나라는 석유로 한 방울도 나오지 않는데 석유를 가장 많이 쓰는 나라예요. 그런데 우리가 석유 의존도가 GDP 대비 의존도가 일본의 2배고 독일의 4배예요. 왜냐면 우리가 석유를 수입해가지고 정제해서 팔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석유를 수입해서 쓰는 것만 아니라 팔기도 하기 때문에 석유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충격이 제일 커요. 세 나라 중에서는. 그게 이제 우리의 가장 큰 걱정이죠. 그러니까 무조건 네. 빨리 끝내야 됩니다. 전쟁은 다른 것도 필요 없고요.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전쟁은 빨리 끝나야 된다. 이렇게 예,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빨리 끝내야 됩니다.